340페이지 봅니다. 저당권. 근데 아파요, 사람들. 요새 난리네. 갑이 얼로부터 1억을 빌렸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리고 자신의 토지 2억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칩시다.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게 됐는데 변제를 안 했다.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죠. 뭘 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었다.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있는 처분권을 행사하겠죠. 그 말은 경매를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10월 1일 날 안 갚으면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A가 경락을 받고 경락 대금이 나오면 여기에 배당 신청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을 하는 역할이 뭐다? 안 갚으면 내가 팔아서 돈 받아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돈 받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뭐다? 담보다 이거지. 돈 받는 수단이 담보죠. 담보는 담보인데 물건에 설정되면 그걸 우리가 담보물건이다 하고, 역할의 기능이 뭐다? 수단이니까 주다 종이다. 종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은 영원한 종이다. 그럼 주는 누구예요? 요 돈 받을 권리가 주죠. 그죠? 돈 받을 권리를 말이죠.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인데 그냥 빌려줬어? 담보를 잡고 빌려줬어? 저당권이라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줬죠. 그런 채권은 무슨 채권? 담보가 붙은 채권을 피담보 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니까 목적이 되는 것은 뭐다? 주다. 돈 받을 권리는 목적, 주. 돈 받는 수단은 종. 목적은 주, 수단은 종. 그래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무슨 관계에 있다? 주종 관계로 연결된다. 따라서 10월 1일 날 1억을 변제해 줬다. 그럼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1억 채권이 소멸하니까 주가 주면 종도 소멸하겠죠. 그런 걸 말하지 부종성이라 하죠. 그 다음에 어리 10월 1일 변제가 들어가기 전에 돈이 급해서 요 1억 채권을 제3자 병에게 팔았어. 7월 1일 날. 그럼 병이 채권이라는 줄을 가져왔죠. 그럼 종도 어떻게 따라간다. 그걸 말하지 수반성.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7천만 원 갚았어. 70% 갖고서 내 땅에 붙은 저당권 70% 풀어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국가로 도로부지로 수용이 되었다. 국가는 도로부지로 수용을 하면서 저당권을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니까 저당권은 추금력이 없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신에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압류를 통해서 거기에 저당권이 대신 미치는 걸 말한다? 물상대이성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런 것이 담보물권의 기본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권만 지고 있지 사용수익권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지고 있을 필요도, 사용을 안 하니까 물건을 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 침해가 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반환 청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저당권이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관념적 지배권이다. 그 다음 봅니다. 저당권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340페이지 그 법정 박스 밑에 저당권이란 뭐 하는 역할이다? 채권을 담보하는 역할이다. 그죠?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그 밑에 줄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첫째 줄 끝머리 무슨 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그래서 담보물건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이겠죠. 넘어가서 저당권의 객체 1번만 잘 보시면 돼요. 저당권의 객체는 쭉 가서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에 하나여까지 줄을 치고, 하나여. 등기 등록이 되는 물건입니까? 것입니까? 것이란 것은 물건도 권리도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것. 물건 권리를 따지지 않고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라면 다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럼 거꾸로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저당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저당권의 대상물은 부동산에 한한다. OX. X 아이가. 부동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라면 부동산이든 동사이든 권리든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동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X죠. 동산도 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동산이죠. 하지만 등기 등록이 되니까 저당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을 치고 부동산 중에서도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은 저당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가 건물이라든지 명의를 갖춘 수목이라든지 미분리 가시, 무당 경작물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지만 저당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줄치고 요거는 물건이다, 권리다. 권리지만 또 등기가 되니까 저당 설정이 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밑에다가 지역권 이렇게 적고 X처럼.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저당 설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종이니까.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은 누구의 종인고? 요역지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지역권에 저당을 설정했는데 돈 나고 보면 요역지가 분리돼가지고 지역권만 개매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주종관계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지만 저당 설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만 돼 있는데 동산도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첫째 줄에 선박 동그라미 치고 셋째 줄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동그라미 치고 그걸 주로 우리가 업무를 한다.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래가지고 준부동산이다라고 하죠. 이런 놈들도 동산이지만 저당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토탈하면 어떻게 될까? 동산, 부동산, 권리 가리지 않고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라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내려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봅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문권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에 계약을 맺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누가 되느냐? 요거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채권이라는 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있는 곳에 뭐야? 종이 붙어 있는 건 당연한가 이가. 그러니까 어린 뭘 가진다? 채권을 가지니까 저당권도 가질 수밖에 없다. 주가 있는 곳에 종은.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을 어리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제3자 병이 가지고 있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저당권은 주종항이니까 분리가 돼야 안 돼. 분리가 안 되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한 사람이. 그래서 주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저당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뭐 아무나 돼도 관계없습니다.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돈 1억을 빌리고 자기 땅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는 뭐야?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죠.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 1억을 빌리고 담보자 필 물건이 없어가지고 형님 병의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채무자는 갑이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병이죠. 병의 이름이 뭐예요?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쓴 사람이 누구지? 물상보증인 물상보증. 그래서 넘어가서 합의하고 등기를 하면 성립을 하는데 동안에 2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기억 저당권자 줄치고 누가 된데 있죠?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줄치고 지금 342페이지 하고 있죠? 채권자도 동그라미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내려서 저당권 설정자 줄치고 누가 된데 있죠? A번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라도 무방하다. 채무자 동그라미치고 물상보증인 동그라미치고 누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둘째 줄 저당권 설정자는 사용수익 처분주에서 뭘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처분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는 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처분권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소유자 아니가 소유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이어야 한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서 343페이지 제일 밑에 피담보 채권 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줄을 칩니다.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줄치고 그 말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이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인데 그 피담보 채권은 지금처럼
금전 채권일 수도 있지만 돈 받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꼭 금전 채권에 하나지는 않기 때문에 물건을 빌려주고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도 저당을 설치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당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채권이든 다 된다.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물어봅니다. 그것만 딱 이해를 하신대.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채권이 없어. 장래의 채권도 됩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면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틀린단 말이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까 뭐랬노? 제한이 없다 해서 무조건 된다 이러고 말만 하면 되지. 뭐 어렵노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아니 내가 분명히 답을 가르쳐줬잖아. 제한이 없다고. 어떤 권리도 저당권에서 담보가 된다니까. 어떤 채권도. 다시 봐. 1억을 빌려주고 그러면 절반만 저당권에 설정해도 될까? 고민하지 마라. 그냥 된다 이러면 되지. 뭐 그래. 그러니까 1억 빌려주고 1억 전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그중 7천만 원만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관계없어. 그럼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어떡해? 겸에 들어가서 7천만 원까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면제를 받고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 채권자로서 평등하게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을 3번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건의 저당권을 설정해도 될까? 되는 거요.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저당권 설정이 될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일단 볼 것도 없다. 장래 채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장래에 도래할 채권에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저당권이 뭐야? 건저당 아닙니까? 나중에 그다음 부정성 이런 것도 볼 필요도 없고. 자 넘어가서 저당권의 순위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개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당권은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요?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보다 빠른 사람보다는 후순위로 받아가면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보다 늦은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받아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순위는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저당권 설정 등기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순위 승진의 원칙 이런 말 보이죠? 저당권이 2개 있는 거예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저당권자에게 돈 1억을 갚아줘 버렸어. 그럼 1순위가 죽었죠. 그럼 죽은 1순위를 비워도 올라가. 2순위가 1순위 올라가죠. 그 2순위 승진 원칙이죠.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개매가 들어가서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면 요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이 뭐냐 이거야. 일단 뭘 받아갈까? 원금 받아가겠죠. 원본 또 이자 받아가야 될까? 이자 또 위약금 특약매 위약금도 받아야지. 그래서 요 세 개는 등기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행비용.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개매가 들어갈 때 감정평가 비용, 수수료, 인지대에서 3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요걸 뭐라 하죠? 저당권 실행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실행비용도 배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당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 이 지연배상이라는 것은 10월일 날 제때 변제를 안 한다가 뭐야? 변제가 지연되고 있죠? 지연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여기 지연배상인데 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받아갑니다. 1년분. 요 지연배상을 다른 말로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이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 두 번째 원본 이자 할 때 요 이자는 오리지널 이자. 이거는 무제한으로 담보되고 지연이자는 사실은 이자야 배상이야. 이 지연 손해배상이거든. 요거는 1년치에 한해서 담보된다. 그래서 4번, 5번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건저당에 가면 요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당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개만 챙기면 돼. 그래서 뚝 내려와서 동아리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기억 뭐고요? 원본. 원본이 원금이 원금. 넘어가서 타이틀만 보시면 돼. 이 내용 볼 필요 없어. 이자, 위약금 됐죠? 그 다음 리얼이 중요하겠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줄치고 다른 말로 한번 꽂혀볼까? 지연배상. 또 다른 말로 꽂히면 지연이자. 셋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니까 뭐만 그 1년분에 한정된다 줄치고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된다. 1년분. 지연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1년치. 돈을 안 갚아가지고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몇 년치? 1년치만 배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 미연, 저당권 실행비용 줄치고 이것도 당연히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 내려 저당권의 물적 범위. 그럼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자, 저는 원래 주유소 연습 많이 했다, 그지? 주유소를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지나가? 독종 뭐?
독종 부속이야. 독종 부족 이라지 말고. 부족이 독종이다 하지 말고. 왜 분명히 독종 부속이라 가르쳤는데 우제 애우기를 독종 부족을 해야 가지고 그 부족은 독종이 이러고 있네. 부족이란 말 하지도 않고 독종 부속. 그대로 이어볼까? 갑이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주유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데 주유소를 보니까 지상에는 주유기가 있고 땅 밑에는 유리장 탱크가 있더라. 탱크는 독립부합. 요거는 부합이죠. 부합이란 말은 물건이 한 개다, 별 개다? 한 개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이 건물 같으면 그 창문이라든지 도배장판, 천장, 합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합이죠. 똑같이 탱크도 땅속에 딱 묻히는 순간 주유소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 부합입니다. 한 덩어리 때문에 나중에 주유소가 개매에 들어가면 탱크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부합물은 당연히 저당권에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것이든 후에 부합된 것이든 뭐 임차인이 부합한 것이든 전세권자가 부합한 것이든 주유소 주인이 부합한 것이든 제3자가 부합한 것이든 그게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주유기 한번 볼까요? 주유기는 성질이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했거든. 그러면 주유소가 개매에 들었다. 주유기가 종물이라면 주유소는 뭐란 말입니까? 주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주가 개매에 들어가면 종도 뭐요? 따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미쳐 안 미쳐? 주유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도 미치는 거야. 역시 저당권 설정 전후 부착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종에도 미친다. 이렇게. 독립물이니까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종물은 무조건 독립이 아니야. 종은 주인과 독립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항상 독립되어 있어. 독립이 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다 그랬죠. 한 몸인데 무슨 주종이 있냐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행랑체, 사랑체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생각 안 나요? 마님하고 무슨하고 한 방에 자는 건 아니다 이랬죠. 주종 관계는 항상 따로 있는데 기능이 목적과 수단이다. 독립이 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어. 니하고 내하고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개체인데 기능이 나는 목적이고 니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부합이 돼가지고 한 몸인데 무슨 주종이 있노? 주종이 될 수가 없지. 그걸 생각하면 쉽겠네. 따라서 죽어가면 종 따른다. 그걸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봅니다. 부합물 주지고. 그리고는 347페이지 제1위에 봅니다. 원칙. A번 줄을 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래서 주유소가 개매들하면 탱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밑에 판례가 보이죠? 주유소 부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장 탱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탱크에도 미친다. 그 다음 B번 셋째 줄. 저당부동산에 대한 줄을 쳐.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개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좋죠. 그러니까 주유소를 개매 넣으면서 감정평가사가 탱크를 갖다가 평가 대상물에서 빠뜨려 버렸다 하더라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당연히 미치는 거야 부합물에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10번 부합의 시기는 묻지 않는다. 저당은 설정 전에 부합된 것이건 그 후에 부합된 것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물 줄치고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야지. 그래서 기업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아까 주유소가 개매들하면 주유기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주유기도 들어갈 것이고 안채가 개매들하면 행랑채도 따로 들어갈 것이고 주종에 다 미칩니다. 넘어가서 니은 구조는 똑같죠. 시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줄치고 그 말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착된 종물이건 후에 부착된 종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가 이 저당권 효력은 종물뿐만 아니라 저당부동산에 줄을 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자만 들어가면 다 미치는 거야. 그냥 종물이든 종된 권리든 물건이든 권리든 종들은 따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가 들어가면 종은 따로 들어가야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갑의 토지를 어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서 땅을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A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그 건물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근데 이 토지 사용권과 이 건물 소유권이 어떤 관계에 있냐? 어뢰 입장에서 보면 땅을 빌리는 것은 목적이다 수단이다. 어뢰의 목적이 뭡니까? 건물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데 건물을 지을 땅이 없으니 갑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건물을 가지는 것은 목적이니까 건물은 뭐지? 주. 땅을 빌린 것은 건물을 짓게 한 수단이니까 그 성질이 뭐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그럼 주에 설정된 저당권이 어디도 미친다?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1억을 안 갚은 겁니다. 안 갚으면 어리 어떻게 할까? 채권자 어리.
건물을 개매들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 개매들하면 종도 뭡니까?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경락받은 병은 건물 소유권만 지정한다. 토지 사용권도 지정한다. 토지 사용권인 종된 권리도 함께 지정한다. 이런 뜻이야. 이 주된 권리에 설정된 재산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권은 주, 토지 사용권은 종. 이거는 무문이 아니고 권리죠. 권리에도 주종의 논리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권리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 다음 쭉 내려서 리얼 봅니다. 건물 동그라미 치고. 토지가 개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에는 재산권이 미치 안 미쳐? 건물은 독립 부하. 언제부터 독립? 기지, 배역 이러면 돼요. 기름과 지분과 백을 갖추면 등기를 안 해도 바로 독립이 되죠. 독립돼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주종관계 아니야. 아까 주유기처럼 독립돼 있더라도 종이라면 미쳐야 돼. 그런데 건물은 토지의 종이다 아니다. 종이 아니잖아. 완전 독립돼 있고 주종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매더라도 건물은 개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각각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보호를 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다? 법정 지상권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넘어서 과실 봅니다. 과실. 자, 이것도 이제 기초를 잘 닦으면 됩니다. 소유권은 뭘로 만들어져? 사용, 수익, 처분. 본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사용, 수익, 처분. 그 중에서 과실과 관련된 것이 뭐죠? 한 개만 딱 찍어라. 사용, 수익 사지 말고. 수익 이렇게 되죠. 이거 우리 가순할 때 본 거죠. 점유제 회복제 할 때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야. 가순에 농사를 짓는다는 뭐예요? 사용. 가을에 사과를 땄다. 수익. 그 사과가 뭐고? 무슨 과실? 천연과실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권 이고로 과실 수취권이다 하는 말을 그렇게 놓은 거야. 수익권 이고로 과실. 그때 우리 점유제 회복제 할 때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선의 의미가 뭐더라?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다 이러잖아.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은 이 수익권을 가진 본권자는 과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저당권은 수익권이 있어 없어? 이 저당권만 가지고 있지 수익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과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니까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맞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주유소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1억을 빌리는데 그 주유소를 제3자 A에게 빌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임대료가 무슨 과실? 법정 과실. 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요 평소에는 과실인 임대료 500만 원 누가 받습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가져야지 저당권자가 과실을 가져야는 아니에요. 근데 10월 1일 날 돈을 안 갚았어. 갱매를 신청했고 10월 7일 날 일주일 만에 법원이 갱매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법원은 갱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그 저당 목적물에 뭘 붙인다? 압류 등기를 붙여. 이걸 뭐란다? 갱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도 하고 압류 등기다라고도 한다. 왜 압류를 해야 될까? 갱매 목적물을 압류를 안 해놓으면 묶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갱매 진행 중에 팔아먹고 돈나가면 어떻게 해? 갱매 질서 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팔아먹도록 꽉 묶어놓고 그래서 압류 등기가 되는 순간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들어간다? 채권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는 그 뒤부터는 과실에 대한 권리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죠. 압류 후부터는 있는 거야. 압류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과실 수익을 하시는데 압류가 되면 그 저당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 들어간다. 채권자 쪽으로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서 채권자가 그 저당 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서 법원에다 뭘 하는 거야?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갱매 절차 아니야.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는 설정자에게 과실 가지고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자에게도 과실이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 봅니다. 줄을 쳐.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줄 치고 왜? 처분권이 없으므로 이러면 되지. 그 밑에 보세요. 사용 수익권 등을 설정자에게 계속 맡겨두고 있다. 이래 되죠. 그죠? 그 말은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권 등이 있다 없다? 수익권 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익권 등이 없기 때문에 과실도 못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다음 내려서 니은 예외를 봅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있다 있죠? 둘째 줄.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진 후 줄치고 압류가 행해지면 모든 권리가 채권자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당권자에게 수취할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 그것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물상되는 점주를 받고요. 351페이지 넘어서 351페이지. 양가를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당물 소유자 줄치고. 자, 지금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서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 못합니까? 사용 수익권은 여전히 가져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물의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내려서 제3취득자 보호, 요기 중요합니다. 제3취득자. 간단히 얘기하면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사거나 빌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에다가 3월 1일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돈이 급해가지고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땅을 팔고 토지 등기를 넘겨주면 병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매매가 되면 저당권이 안 두고 따라가죠, 그죠? 이때 저당권이 붙은 땅을 산 사람, 저당권 붙은 땅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이 사람 이름이 제3취득자라니까, 제3취득자. 근데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채권자 어른은 어떻게 할까? 병의 땅을 경매를 내가 돈을 받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튄다? 제3취득자에게로 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일단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안정, 불안정, 아주 불안정한 지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별에게 돈을 갚아줘버리면 1억 채권이 소멸하고 내 땅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돈을 안 갚아주면 이 땅이 지금 경매에 나갈 체제야. 아주 불안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몇 가지 보호를 해주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3취득자 보호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냐?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호 방법이 대의변제입니다. 대의가 무슨 말이죠?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죠. 10월날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똥을 튄다? 병한테 불똥이 튀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의 땅이 지금 개매 나갈 체제 아니야. 그러니까 병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라도 대신 갚아줘야지. 그게 대의변제예요. 그리고 병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더라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 대신 1억을 갚아주고 1억 채권이 소멸하면 내 땅에 붙어있는 저당권도 떨어져 나겠죠. 그러나서 병이 다시 갑을 찾아와서 뭐라? 돈 1억을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대신 돌려받는다는 뭐라지? 구상권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구상권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이 1억 채권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 1억을 갚아주면 을이 가지고 있는 1억 채권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돈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병이 1억을 주고 을의 채권을 샀다 이렇게 생각해요. 채권을 다시 넘겨받아가지고 그 채권을 들고 들어간다. 갑을 찾아서 1억을 갚아라. 이게 구상권 행사라고 구상권 논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된 것이 미처 대의변제를 못했어.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을이 뭐야? 개미를 넣겠죠? 그럼 통상의 경우에는 자기 물건 자기가 개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지 물건은 지가 개미를 받으면 안 되지. 개미 받을 여력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지?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개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는 뭐야?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뭐가 된다고?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 경락인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경락이 무슨 말이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을 경락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락인 무슨 마사지 경락 그런 게 아니고 경락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경매도 미처 못 받았어. 그래서 A가 경매를 받고 12월 1일 날 경락 대금을 완납하면 이 사람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병은 소유권을 잃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병은 소유권을 잃었지만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난 8개월간 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8개월 동안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닦았다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토지에.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요 경락대금에 배상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자도 배상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저당권은 물건이고 비용은 채권이지만 누가 먼저 받아야 한다? 비용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가 저당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선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한을 받아갈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우선 상한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거 날짜 안 따지고 1등입니다.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무조건 빨리 받아야 한다. 자, 네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소액보증금, 땅해세, 임금채권,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상한 청구권. 요 네 개는 최우선 면제가 있는 데는 특별한 제도죠. 처음 들어봐? 뭘 처음 들어봐? 저 앞에 물건부터 첫날 했는데 이거 최우선 면제. 물건과 채권이 준다면 물건이 우선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채권이 물건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유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 아니야.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무슨 말이냐면 요 매매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자는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 제3취득자는 샀으니까 매수인. 근데 매도인이 돈을 갚는 바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됐다고. 그럴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 한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담보 책임을 통해서도 제3취득자가 또 보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호제도 몇 가지? 4가지. 요걸 잘 보시거든요. 봅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지위가 약해요, 강해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아까 제3취득자는 일단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한 지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자? 보호를 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호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책은 뭐 갈팡질팡 적어놔가지고 뭐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굳이 본다면 그 법정 박스 밑에 한번 보세요. 352페이지 동안 1번 뭐 저당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의변제 이야기입니다. 대의변제. 그러니까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대의변제. 그 다음에 또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에 참가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매가 오더라도 자기 물건이면 자기가 경매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둘째 줄 끝머리 저당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누구보다 저당권자보다 우선 상한을 받아갈 수 있다. 이게 비용 상한 청구죠. 예? 그리고 한 개 빠진 것이 뭐예요? 아까 담보 책임 이야기가 빠져 있죠. 예? 담보 책임 정도 적어놓고. 하여튼 제3취득자 보호제도는 5가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넘어와서 저당권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보호를 봅니다. 저기 또 간단한 논리죠. 예? 저당권은 물건, 채권.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딱 보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기초가 튼튼해야 돼.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작동되는 보호장치가 뭡니까? 침해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물권적 청구지. 물권 청구에 둔해요, 예민해요? 물권 청구는 엄청 예민하죠, 그죠?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듯이 물권적 청구는 물권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엄청 예민한 권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도 뭡니까? 침해를 당하기 전부터도 지금 작동을 하는 거야. 예방 청구를 하죠. 집으로 치면 담벼락을 넘기도 전에 뭐란다? 들어오지 마라. 넘었다 이러면 나가라. 나가라가 뭐요? 죄가 아니야. 가져가 버리면 돌려달라. 반환. 그러니까 반환 제거 예방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인데 아주 예민한 걸요. 그래서 물건이 침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작동되는 보호장치가 물권적 청구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손해배상이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반환이나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남아있다면 별도로 뭘 한다?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야. 봅니다. 가별로부터 1억을 빌렸어.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요 1억은 우리가 말한 대로 피담보 채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3억짜리 건물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요 건물에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날 배제를 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건물에 옆집 A가 불을 질러가지고 3분의 1이 불타버렸어. 그럼 담보가치가 한 1억 정도 떨어졌겠다. 예? 담보가치 1억 정도 하락이 생겼다. 그럼 이제 어른, 저당권 침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제3자 A가 저당 목적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담보가치가 1억이 떨어졌으니까 저당권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저당권의 침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작동되는 보호장치가 뭐라고? 물권적 청구인데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은 반환, 제거, 예방이 있고. 그런데 예방과 제거는 되지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내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만 보니까 A가 불을 지르려 한다. 그럼 뭐래? 불을 지르려 한다니까. 그럼 뭐게? 지르지 마라 해야지. 불 지르지 마라. 이게 예방 아니야, 이거. 질렀다. 그럼 어떻게? 끄라 해야 될까, 이거. 그게 방해 제거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가져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그걸 내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나? 그건 안 되지. 왜 안 될까?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잖아.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내한테로 반환해라 이건 안 돼. 내가 반환받아 이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다루지 마라 이건 되지만 물건을 내한테로 돌려달라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의 청구권이 한 개 더 있죠. 지역권. 지역권자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통로가 개설되더라도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거리지 거기에 머물러서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은 없거든. 그래서 제3자가 침해해서 통행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제거나 예방하지만 그 토지를 내한테로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되지. 승역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내한테로 돌려달라, 유역지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했잖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물건은 뭐다? 저당권하고 지역권 두 개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우리가 물권적 청구에 아예 안 되는 물건도 있었죠. 뭐요? 유치권. 유치권은 침탈을 당하자마자 즉시 소멸해버리는 특성이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승인 요건이 갖춰져서 주거든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이랬죠. 언제 듣는고 싶다. 하여튼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1단계 저당권을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제도가 뭐냐면 구제수단이 침해를 받은 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데, 물권적 청구는 물권,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고유가시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재건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죠. 불법행위라는 물권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은 전부 다 무슨 청구이다? 재건적 청구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란 그 사람에게 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그 사람의 고유가시를 따져서 잘못 연대만 되고, 그리고 물권의 침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반드시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3분의 1이 불나가지고 1억 정도의 담보가치가 하락이 돼 있지만 잔존가치는 얼마 남아있습니까? 2억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1억 돈 받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침해가 있더라도 잔존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담보가 확보된다면 건물 소유자는 1억만큼 손해를 받지만 저당권자는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한다? 못한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당권 자체가 소멸할 처지가 되시고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잔존가치만으로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의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손해는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A와 같은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인정되는 구제수단입니다.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구제수단은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바꿔봅시다. 3분의 1이 불났는데 왜 불났냐? 조사를 해보니까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이때는 불타버린 1억만큼 그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을 해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충할 거냐? 불타기 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을 시키라. 1억만큼 불타기 전의 상태로. 그리고 원상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해라? 1억만큼 다른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담보물에 1억만큼 보충을 해달라. 이렇게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충이 되면 더 이상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보충 안 해주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담보가 손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거야. 즉 10월 1일 돈 받을 날짜까지 채권자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채무자가 10월 1일까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른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변제 날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즉시 변제를 청구해서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침해가 났을 때 발생되는 구제수단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수단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네 가지인데 오늘 3자가 있을 때, 오늘 저당권 설정자 있을 때 구별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353페이지. 저 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동안에 1번 타이틀을 보니까 뭐가 안 보여? 제거나 예방은 보이는데 반환이 안 보이죠? 그래서 동안에 니은을 체크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줄치고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자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거야. 제거나 예방만 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2번 손해배상 청구권 줄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동그란 2번이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당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끊고 나아가서 줄을 칩니다. 그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억짜리 건물에 불이 나서 1억이 불탔다 할지라도 잔존 가치가 2억 남아있다면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족할 때 우선 면제를 받기에 부족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지금 뭐 넉넉하게 1억이 남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으로 내려갑니다. 362조 법조문의 줄을 칩니다.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자에다 동안을 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설정자하고 채무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돈을 빌리고 형님 땅에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채무자는 동생이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형이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가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의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갑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나가지고 1억이 담보가 잘못됐다. 그때 비로소 말한다. 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 보충의 내용이 뭐예요?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든지 또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충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보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은 한다 뭐 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기한이익 상실의 이유로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355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 보세요. 이 권리가 일단 행사되면 실효적인 만족이 없을 때 줄치고 그 말은 보충이 됐다 안 됐다? 보충이 안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보충이 돼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충이 돼버리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서 양가로서 한번 보충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준 거야. 보충 안 해주면 그 밑에 388조 1호를 보세요. 보충 안 해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1억이 담보가 하락이 되어버렸잖아. 근데 보충 안 해주시니까 이제 채무자의 기책서를 담보가 감소되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어떻게 된다? 상실이 되고 채권자는 뭘 한다? 즉시 변제를 청구한다. 이런 뜻이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처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줄.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줄치고. 왜 그렇죠? 부종성이라면 돼요. 부종성 수반성 주종관계니까. 저당권은 뭐예요? 종. 피담보 채권은 주. 그러니까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은 주인과 분리 처분이 안 되지만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을까? 그거 이해를 안 돼가지고 내가 맨날 대통령 경호원 이야기를 얼마나 했노? 대통령은 뭐예요? 주, 경호원은 종,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역할이 주종이다 말이지. 사람이 주종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주종관계는 없어.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경호원이 대통령 보고 가만히 있어서 내 놀다 올게. 혼자 놀러 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 분리 처분이 될 수는 없다니까. 근데 대통령이 경호원 보고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나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라. 돼, 안 돼? 그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2번, 피담보 채권은 어때요? 피담보 채권 주잖아, 주. 주는 종과 분리 처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첫째 줄 봐보라. 역으로 줄을 쳐.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을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는 무조건 분리 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종은 주인과 분리 처분은 안 되지만 주는 종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따라가지 않는 종만, 주만 팔 수는 있다고. 그 두 개 안에 가르쳐서. 넘어가고. 저당권은 우선 면제적 권능. 그건 양가로 2번 보면 돼. 이것도 크게 뭐 많이 볼 건 없습니다. 많이 다 팠던 거야. 동그란 1번,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줄치고. 이제 계매가 들어왔죠. 법은 이제 계매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채권자하고 저당권자 배당 신청했다고. 그럼 누가 먼저 받아요? 356페이지 하고 있구만, 지금. 어디 하는지는 모른다. 지금 356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거기다 줄을 딱 치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가 만났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받은 것이 물건과 채권이 준다면 누가 우선? 물건이 우선 이 말 아니야. 이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구만. 언제나 우선한다. 그다음 2번 담보물권자에 대한 게. 담보물건과 담보물건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 빠른 놈이 우선이지 뭐. 물건과 물건이 준다면 선순위가 우선 아니야. 그래서 밑에 줄 등기의 시간적 순서에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 다음 넘어서 아까 기업 최우선 변제권과의 관계에 줄치고 채자에 동합치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가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변제는 등기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빠른 순서대로 받아간다. 이게 뭐야? 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는 순위와 관계없이 1등으로 받아간다. 이 최우선 변제 아니야. 그게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최우선 변제 채권을 만나면 누가 먼저 받아가? 최우선 변제 채권이 날짜 안 따지고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지. 그래서 아까 몇 개 받노? 4개. 그래서 A번에 뭐가 보여? 주택 또는 점포에 관한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 줄치고. 이게 무슨 보증금인고? 그게 소액 보증금 아니야. 그러면 주택 기준으로 서울 얼마?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1등으로 받아가죠. 그 다음에 B번에 뭐가 보여? 임금 보이고 뭐 임금. 임금도 모든 임금이 다 하는 건 아니죠. 회사가 도산이 됐다. 그러면 채권자인 은행도 저당권자인 은행도 배당 신청할 것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임금 채권자인 근로자도 배당 신청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먼저 배당받아가? 날짜 안 따지고 저당금보다 임금을 먼저 준다 이 말 아니야. 근데 3개월치 평균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 지금 3년치 퇴직금이 지금 빠졌다 그죠? 그 세 가지는 날짜가 가는 게 1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서 디귿에 B번을 보세요. 디귿 B.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상금을 뭐랍니까? 당해세를 하죠. 개매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세금, 당해세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당해세도 날짜와 관계없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당해세도 먼저 받아갑니다. 그 다음 한 개 빠진 것이 뭐지? 그럼 리얼 짓고 아까 본 거. 아직 지우지도 안 했다 봐라 이거.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청구권. 이것다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간다 했잖아. 리얼 짓고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상한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겠네. 제3취득자의 비용 우선 상한. 이것도 날짜와 관계없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딱 외우셔야 돼. 문제 내기도 좋네. 4개가 딱 떨어지니까 답은 5번째구만. 다음 중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되는 거 이러면 5번을 답을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저당권 실행과 대항력 있는 용익권과의 관계에 줄치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다 그죠? 넘어가서 요거 왜 멸공 경포할 때 본 거 아닙니까? 멸공 경포할 때 경이 뭐고? 경매가 들어가면 어떤 권리는 준다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는 준다 이랬죠. 그때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것은 살고 살아남는 것은 경락인이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것은 죽고 죽는 것은 배당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랬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뭔고? 가장 빠른 담보물건, 가장 빠른 저당권이 되겠죠. 그래서 동안 1번 봅니다. 타이틀만 딱 보시면 되겠네. 저당권 설정 전에 지대간 용익권 줄치고. 자, 저당권이 빨라요? 용익권이 빨라요? 용익권이 빠르죠.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권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 용익권이라면 뭐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안 죽으니까 땅에 딱 붙은 채로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그럼 누가 따내야 돼? 그 전세권을 경매받은 사람이 따내야지. 그게 뭐야? 인수에 간다 해서 인수주의 이렇게 지어지. 인수주의. 경매를 받은 사람이 전세권, 지상권에 대해서는 따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후에 지대간 용익권 줄치고.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지.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늦은 전세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무조건 죽어. 죽으면 어떻게 하랬지? 배당 신청을 해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다음에 3번.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다. 줄치고. 경매가 들었는데 그 물건에 저당권이 3개든 4개든 붙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죽어야지. 경매가 들어가면 담보물건은 무조건 죽습니다. 담보물건은 사용수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소멸하고 배당 신청해서 돈 받아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 등기 날짜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저번에 우리가 봤으니까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괄개매청구권 365페이지 일괄개매청구권 한번 볼까? 일괄개매청구권은 이 저번에 우리 법정지상권하고 약간 차이점이 한 개 있습니다.
법정이상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 그런데 일가개미 정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그 뒤에 건물을 지었다. 따라서 그 건물은 법정이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보호 대상이다, 철거 대상이다. 철거 대상 건물입니다. 철거 대상 건물이니까 일괄해서 개면 넣어버려라 이런 논리예요. 그것이 봅니다. 출발할 때 다른 거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는 같습니다. 그런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냐 없냐 여기서 이제 가름이 나는 거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이상권, 건물이 없으면 일괄개매 청구입니다. 갑이 올로부터 1억을 빌렸어. 채권자. 그러면 자신의 나대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어. 그래서 4월 1일 날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한 달 뒤에 건물을 지었다. 근데 10월 1일 날 변제를 했다 안 했다? 변제를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뭐 일이 되지. 변제를 안 해주면 채권자 어떻게 해? 여기에 붙어있는 저당권을 실행을 할 겁니다. 10월에. 토지가 개매더라도.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갱납받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다, 보호 대상이다? 철거 대상이다. 어차피 이 건물은 보호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철거 대상. 근데 신축 건물을 철거하기는 좀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우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조금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다? 일괄개매 청구야. 어차피 철거 대상 건물이라면 이 건물도 어떻게 해버려라? 한꺼번에 개매 넣어버려라. 그것이 뭐다? 일괄개매. 법정지상권이 되는 건물은 한꺼번에 개매 넣으면 안 돼요. 그 건물은 보호 대상 건물이고 철거 대상 건물이 아니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이 건물은 보호가 안 되는 건물이라고. 보호가 안 되는 건물이니까 한꺼번에 개매 넣어버리면 경매를 받는 토지를 개매받는 사람이 건물하고 같이 받아가면 좋잖아. 그럼 건물도 철거가 안 되고 이 사람도 또 건물을 또 싼 값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일괄개매 청구다. 근데 남은 건물을 개매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 실행 당시에 단 토지와 건물은 뭐다? 동일인 소유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틀린 사람이 많아. 문제가 딱 놓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그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 법정지상으로 그냥 달리는 거야. 앞만 봐도 답이 없는 거지. 그냥 헤매다가 아무거나 찍고 또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많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걸 자꾸 놓친다고 여러분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1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동일인 소유 요게 피리 고쳐갖고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이래야 되겠죠? 존재하지 않으니 이거는 법정상으로 가면 안 돼. 존재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지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경매를 실행할 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어차피 보호되는 건물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경매 넣어가지고 갱락대금이 나왔는데 토지 매각대금이 7천, 건물 매각대금이 8천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갖고 배당 신청이 들어가면 토지는 저당 목적물이죠. 토지는 저당 목적물이니까 저당 목적물인 토지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 8천만 원 우선 변제 받는다고. 얼마나 못 받았어? 2천만 원 못 받았죠. 7천만 원 우선 변제 받았으니까 3천 못 받았죠. 못 받은 3천만 원을 건물 매각 대금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냐? 우선 변제를 받아가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요거는 경매의 신속성과 편의성과 건물 보호를 위해서 일괄 경매는 인정하지만 건물은 저당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다른 권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없어. 하지만 못 받은 3천을 어떻게 받아간다? 다른 사람하고 일반 채권자로서는 동등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그리고 법원에서는 경매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와 건물은 한 사람이 받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중성적이야. 한 사람이 받아가야지. 싸워 안 싸워? 안 싸울 거 아니야.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또 받아가면 뭐야? 철거해라 못한다 또 싸우고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일괄 경매에 들어가면 반드시 토지와 건물 한 명이 경매를 받아갈 수 있도록 경락 허가를 내야 된다. 그리고 뒤처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일괄 경매를 하고 하는 건 누구 선택이다? 채권자의 선택의 문제지. 꼭 일괄 경매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토지만 경매 넣어도 관계없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넣어도 관계없고 그거는 채권자가 선택할 문제다. 자, 봅시다. 의뢰 봅니다. 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줄을 쳐.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줄치고 후에다 동함 쳤죠.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줄치고. 자, 설정자가 누구지? 토지 소유자이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다 아니다. 동일이 있네. 토지 소유자가 지금 건물을 지었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지. 남이 지은 건물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동일인 소유라, 동일인 소유. 이렇게 한번 볼까? 3월 1일 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토지를 4월 1일 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죠. 지은 건물을 제3자 A에게 7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팔고 건물 등기를 넘겨버렸어. 그러면 10월 1일 개매 들어갈 당시에는 동일 소유 아니야. 그러니까 일가개매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건물 개매 넣으면 안 되지. 그럼 거꾸로 B라는 사람이 3월 5일 날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닷새 뒤에 빌려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날 토지가 개매 들어갔어. 이 건물은 개매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B 거잖아. 남은 걸 개매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B가 지은 이 3월 5일자 건물을 토지 소유자 갑이 8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 그럼 10월 1일 당시에는 동일 소유 아니야. 동일 소유가 일가개매 돼, 안 돼?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매 실행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돼. 전문으로 법정지 상관은 뭐야?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되죠. 그런데 일가개매 청구는 경매 실행 당시 동일인 소유라면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그때는 저당권자는 줄을 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일가개매 청구입니다. 그리고 일가개매를 인정하는 취지는 그 밑에 줄 따라서 건물 보호와 지상 건물의 보호와 저당권 실행의 편의를 위하여 일가개매 청구는 인정합니다. 자, 요건 봅니다. 설정 당시 줄치고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건물이 없을 것 줄치고 니은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줄치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축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가개매의 소유가 중요한 거야. 실행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고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둘째 줄 끝머리 보세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이를 양도해서 줄을 쳐 경매 당시 제3자 소유인 경우는 일가개매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지은 건물도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 지은 건물도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넘어가서 일가개매 효과. 기억. 일가개매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저당권자가 선택한 데 있죠. 그래서 토지만을 뭐 경매에 넣을 수도 있고 일가개매를 할 수도 있고 이는 뭐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지. 그 다음 니은. 일가개매를 했는데 그럼 배당 신청할 때 누가 먼저 받을 거냐? 저당권자가 줄을 쳐 우선 변제를 받는 범위는 무슨 매각대금? 토지 매각대금에 한정되며 줄치고. 거기서 토지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없어. 건물은 저당 목적물이 아니거든. 그 다음 D가 일가개매 민사집행법상 가인경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만 팔아도 충분히 돈 1억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위에 10억짜리 건물을 한꺼번에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1억을 받으려고 뭐 20억을 개매 넣더라도 이 가인경매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리얼. 일가개매가 들어가면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한 사람이 받아야 돼. 그래서 쭉 가서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경매를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딱 보시죠. 그 다음에 저당권 소멸은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죠. 피담보재간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답니다.